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이신재입니다. 2021년 한국 스마트 워터그리드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능조사 스마트 신기술 적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이태일 선임연구원의 드론을 이용한 사천 유양조사 기술. 두 번째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조사 책임연구원의 사천 유양조사 자동화 기술. 세 번째 주제 발표는 단국대학교 김동수 교수님께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사천 유사량 조사 기술. 끝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김기영 팀장님께서 비접촉 센서를 이용한 토양 수분량 조사 기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주제 발표에 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저희 세션에 발표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총 75분이 시간이 주어져 있고 4개의 주제 발표니까 한 발표당 15분 이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2, 3분간 플로어에 코멘트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드론 등을 이용한 사천 유량조사 기술 이태일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이태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드론을 이용한 사천 유량조사 기술인데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신기술을 융합한 기술들이 많이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도 이런 드론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있어서 핵심 기술인 드론을 사천 유량조사에 접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가 많은데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첨단 기술에 관한 수문조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가지 기법이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항공측량 기법이랑 분석과 표현 이동계를 적용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드론이 포함된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자원 분야에서도 이제 통합 물관리라든가 신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W, 그다음에 리모트 센싱, 그다음에 드론 기반의 관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수자원 분야에서도 이제 핵심 기술인 드론을 이용한 하천 측량이라든가 하천 이력 조사, 홍수 피해량 조사, 이런 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연구의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문조사의 변화인데요.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기계식 이속계 중심의 측정 방식에서 현재 이제 전자식 이속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저수위에서 프라이스 이속계, 펜트셋이랑 스톱워치를 이용한 방법에서 같은 조속 방법이지만 ADV, 도플러 방식을 이용한 ADV를 변화를 하였고요. 중수위 같은 경우에는 번향기의 추후 대비 방식을 이용한 프라이스를 장착해서 이런 방식에서 현재는 ADCP, 포트를 이용한 줄줄기라든가 사진에는 없지만 양한 흥측선을 색출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고수위 같은 경우에는 공구장을 기계식 이속계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과거 전통적인 이속 측정 방식에서 현재는 이제 전자파사 표면 이속계, 레이더를 이용한 측정 방법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 현재 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문조사 등을 이제 이런 필요를 하는데 최근 보시면은 기후변화라든가 이상호우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력으로 측정이 불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작년 큰 홍수에서 섬진강 곡선 공급교 지점인데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쨌든 교량 위에 진입을 해서 유량 측정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주량 측정이 불가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금강에 위치한 인상군 재원대교 지점인데요. 여기도 대풍 수위를 상회하는 수위가 발생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전신주에 걸려져 있는 전선이 막 물에 쓸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이 교량에 진입을 해서 유량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 및 방어 계획 취수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는 홍수량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상황도 불가하고요. 또 태풍 등 큰 호우 사상 발생 시 수위 유량 경계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인력, 안전 및 입지 등의 이유로 측정 홍수 특보 시점 위주로 측정을 하는 한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시 대표적인 측정 방법은 접촉식이랑 비접촉식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 조건으로 이제 교량 위에서 측정이 이루어져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소 인력이 단시간에 안전하게 교량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로 해서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 이런 측정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홍상 측정의 중요성, 측정 지점의 확장성, 측정 인력의 안전성, 측정 시간의 속도를 이제 포에스라고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포에스를 고려한 홍수 이력 측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한국 측량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영상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라든가 국내에서 LSPIB, PIB 기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수시는 바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치지도라든가 수치정사 영상 좌표가 TM 좌표 사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TM 좌표 사용을 위해서 한국 측량 개념에 접근해가지고 파도 양안의 4개 지상 기준점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일정 높이에서 정지 상태에서 양안의 GCP 4개 GCP가 포함되도록 인터벌 기준 3초 간격으로 스프링 정사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 영상 촬영된 홍 사진을 GCP 분석을 통해서 한국 GRS-85 TM 접하기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이 항공 사진에서 구용을 또는 국교를 3초 간격 이동 위치를 TM 좌표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의된 구용물의 이동거리를 선정을 해서 이 평균 이동을 선정을 하고 이 측량된 단면 홍산 면적을 적용을 해서 위장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도 양안에 이렇게 4개의 GCP를 측량을 하고요. 이 연구에 이용된 그 드론은 그 DJI사의 그 팬텀 퍼프로 모델을 이용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초 간격으로 영상을 구용물을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면 조그만 점들이 구용물이 떠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의 그 신곡교 지점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다음은 이제 영동천에 위치한 영동군 영동제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구용물이 떠내려갑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GRS-80 TM 좌표계를 구현을 이 GCP들을 이용을 해서 정사용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떠내려가는 구용물에 TM 좌표를 각 점마다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3초 간격 이동한 구용물들의 좌표들을 분석을 통해서 지금 뜨셨는데 흐름 각을 고정을 하고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해서 평균 이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평균 이동 산정된 인석을 사용을 해서 측량된 단면적을 이용을 해서 평균 단면적을 적용을 해서 유량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유량을 저희가 그 개발자 레이팅에 넣어서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은 흐름각을 미리 고정한 상황인 경우에는 약 23% 정도의 편차 오차가 발생을 하였고 흐름각 고정을 통해서 산정한 유량 같은 경우에는 약 3.89, 약 4%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신곡교 지점의 레이팅이라든가 영동군 영동 제2교의 레이팅의 산입대 부분 변화가 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자파 표면 인속계를 적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자파 표면 이석계를 이용한 연구는 과거 많이 진행됐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도 수자공사에서 1993년도부터 전자파 표면 이석계를 이용한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1986년도에 수공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파 표면 이석계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GS라든가 워싱턴 대학교를 중심으로 그냥 케이블웨이, 제가 헬리콥터, 비행기 등 전자파 표면 이석계 측정 위치에 따라 주파수에 따라서 이석을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측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석계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측정하는 방식과 교량에 이렇게 보시면 부착식이랑 부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웨이 방식, 그다음에 제방에서 레이더를 측정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헬리콥터에 레이더를 설치해가지고 측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경비행기에 레이더 설치해서 측정하는 방식들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드론과 결합해서 실제천에서 이런 측정한 연구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방수 드론 주 기체를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좌측에 있는 게 방수 기체 1호기고요. 두 번째 2호기인데 차이점은 이 방수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되고 판매되고 있는 전자파 표면 이석계 같은 매우 큽니다. 근데 이석계를 전자파 표면 이석계를 부착을 해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약 11km, 전자파 표면 이석계까지 부착을 하면 약 14km, 15km 정도 발생을 하는데 비행 시간이 한 20분. 그래서 이번에는 비행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정 전자파 표면 이석계 한 1km 정도 여기가 나가는데 이 이석계를 설치를 하고 장착을 해서 새로운 기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최대 비행 시간이 30분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이 말씀드린 기존 전자파 표면 이석계인데 교량에서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측정하는 전자파 표면 이석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자파 표면 이석계 특징이 진동에 매우 취약한 제한을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댐퍼 플레이트를 개발을 해서 진동을 제거하는 시도를 실시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진동계를 부착을 해서 실험한 결과 빨간색이 댐퍼 플레이트가 없을 때 진동 발생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댐퍼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인해서 진동이 제거되는 약간 영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으로 보시면은 87%, 91.5%, Z축 같은 경우에 46.9%인데 이 원래 Z축 같은 경우는 더 위쪽으로도 이제 더 큰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Z축에 있어서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X축과 Y축 못지 않게 약 7, 80% 이상의 감소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표면 이석계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을 DSVM, 드론과 전자파 표면 이석계를 이용한 방법을 DSVM이라고 명칭을 정해봤는데, 측정 원리는 전자파를 평균 방향으로 발사한 후에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표면 이석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보시면 나온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전자파 표면 이석계 측정을 할 때 전자파 발사 각도를 30에서 50도 사이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이석은 도플러 주파수와 송식 파장에 비례하고 송식 안테나 기울기 각도에 반비례 하는 것을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도플러 신호의 주파수를 판별하고 RS식을 이용해서 표면 이석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 기준을 다음 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SV 방법 표면 유성 측정 영상입니다. 개념 영상인데 보시면은 드론이 이제 전자파 표면 이석계를 결합을 통해서 한 측선마다 약 30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이동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위치한 금강의 공항천에 위치한 금산군 홍콩교 지점에서 이 드론과 전자파 표면 이석계 결합화 방법을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2022년도 7월 13일에 발사하고 사상에서 약 20회 빨간색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6회 하반부에 6회 측정을 실시를 했고요. 1, 2, 3번 측정을 할 때 ADCP 동시 측정을 계획을 했었었는데 첫 유량이 탁도 때문에 ADCP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밑에 보시는 4번, 5번, 6번 이때 동시 측정을 통해서 뒤에 말씀드리지만 평균이속 환상계수 산정에 자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7월 13일 날 실제 측정할 방식입니다. 시간당 26%의 방법 자료 분석 절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측정별 측정된 표면이석의 이상치 검토를 위해서 TP 방법을 적용을 하였고요. 저희가 측정 30초 동안 1.76초 간격으로 열린 7개의 순간 표면이석을 측정을 하는데 이상치 제거를 통해서 평균 표면이석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찾는데 평균 표면이석과 ADCP 동시 측정된 성과와의 평균이석과 비교를 통해서 평균이석 환상 개수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된 평균이석 환상 개수를 적용해서 평균 이속을 선정하고 미친년대 통수 단면적을 곱해서 측정 이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치 제거는 다음과 같고요. TP 방법을 통해서 이상치 제거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 측선별로 측정된 표면 이속에서 이상 다음과 보시면 빨간 점 이런 이상치 검토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평균 표면 이속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평균 표면 이속과 ADCP로 측정한 평균 이속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평균 이속 환상계수 이 연구에서 0.92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일반적인 그 평균 이속 환상계수 0.85보다 높게 선정된 영향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는 탑에 위치한 그 평균 이속 통제를 받기 때문에 투명경사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량 산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단면적법을 이용을 해서 유량 산정을 실시를 하고요. 이렇게 DSBM 방법으로 선정된 유량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이상 항공기 시점의 레이팅과 비율을 실시하였습니다. 레이팅의 정확도를 검색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수위량 관계 곡선 시기에 브라톤의 평균 137%로 매우 정교하게 개발된 레이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이속 환상계수 0.85와 0.92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 그 정확도를 검증해 보면은 0.8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약 5.87%의 브라톤을 편차율이 발생하고 0.92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3.5%로 5% 이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85를 적용했을 때 레이팅의 관계와 0.92를 적용했을 때 레이팅의 편차율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변 등에 의해서 인력으로 측정 불가, 홍수력 발생 등 드론 및 첨단 기기를 이용한 측정의 이변수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드론 기반의 홍수기 이런 측정들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해서 실용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위치 수직 측정을 반영한 평균이속 환상계수 적용으로 비접촉식 방법에 의한 이런 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드론 기반의 측정 방법 개발로 홍수기 큰 호우수가 발생 시에도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런 측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측정 인원이 교량 및 제방이 부족하지 않고 측정 장비 및 안전 장비 등 업무 방법 간소화로 인해서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량 유무 및 효율성 등 현장 여건에 제약 없이 중요 시점에서 이런 측정이 가능해서 홍수형 자료의 품질이 상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희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코멘트나 질의가 있으시면 한두 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선 씨.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보이는 것 같고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영상으로 표면 요소를 쓸 때 부유물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부자를 던지면은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도 이상적인 경우는 되겠지만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밸런스 PID 기법을 또 적용하는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전자파 통신 요소기 같은 경우에 저 써봤는데 그게 특히 드론에 이제 달리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어느 정도 드론이 흔들린다고요. 아무리 저기 안에 댐퍼를 둬도 그러면 내가 어디를 정확하게 찍는지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게 아마 평평한 애들을 되게 쓰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건 타입을 쓴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탄착 지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또 개선한 연구들이 저도 좀 진행을 해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기술원 쪽에서는 아마 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일단 영상 LSP협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LSP협의도 협천 규모에 약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항공 측량 기법을 적용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의 그 화각이라든가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천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하천 합폭의 그 규모 바운드는 약 그 120m, 120에서 150m 정도 합폭이 최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합폭을 좀 그 대하천 뭐 1km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큰 하천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완한 게 전자파 표면속도에 적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파 표면속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겠지만 전자파 표면속도가 9도, 10도 약간 그 포인트 측정이 아니라 면 측정 유속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드론이 흔들리더라 하더라도 이 전자파 표면속도는 우리가 정해놓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을 한 게 진동뿐만 아니라 기체가 좌우 흔들림을 발생을 하더라도 전자파 표면속도는 한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게 댐퍼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댐퍼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스커 등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댐퍼 플레이트라든가 개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네,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드론을 가지고 뭐 R&D나 연구 이런 거 하면서 제일 많이 지적받았던 게 바람이나 드론이 어떻게 보면 위급 상황에서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홍수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직접 위속을 측정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이 바람의 영향, 그 다음에 강수 양에 의한 영향, 뭐 어느 이상에서는 좀 측정이 힘들다 뭐 이런 연구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그 이력 측정, 홍수기 이력 측정을 하는 조건들이 어쩌면 악천 이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사 영상 항공 측정 기법을 적용했을 때 드론이 그러니까 일반 보급 드론인 그 디젤사 보급형 드론인데 이거 같은 경우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 표면유속계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기체를 그 방수 드론 기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IP 5, 6등급의 그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 바람 같은 경우에는 돌풍이 불면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는 이제 지금 발표 자료 시간 제한을 좀 뺐는데요. 어느 정도 바람이 불더라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위치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한 기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냥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파 표면 요소께서 이상치가 좀 일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치가 어떤 드론에다 전자파를 달았을 때문에 발생되는 이상치인 건지 흐름의 어떤 불규칙성 때문에 좀 튀는 자료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평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항공 측량 기법 같은 경우에는 촬영 후에 유속 산정이 자동화로 되는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되는 건지 만약에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LSTI의 어떤 기법,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좀 도입해서 자동화해서 쉽게 할 수 있게 좀 기술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조상욱 한국수단조사실의 조상욱 시민연구원의 산천 유량조사 자동화 기술을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량조사 자동화 기술에 대해 발표할 한국수단조사 기술원 조상욱입니다. 발표 자료는 자동유량의 개요, 측정 원리 및 시스템 구성, 유량 산정 보서, 운영 및 측정 사례, 향후 기술 개발 및 발전 방향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유량은 10년 등 넘어서 신기술이라고 보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운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센서나 유지 관리, 기타 자료 분석에 대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부분을 좀 계속 발전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 같은 경우는 실시간 VNR을 통한 유량 측정 효율성 증대, 연속 측정을 통한 배수 및 조회 영역 구간의 유량 생산, 실시간 자료 제공을 통한 유량 자료 활용도 증대, 첨단 IT 기술 조율한 수문조사 인진 인프라 구축, 이 목적이 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고요. 초기에 시험 운영으로 설치됐던 장비들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64개소, 앞으로 매년 3개소 이상씩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측정 원리는 자동이라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있는 측정 자료 분석기나 수입을 있는 현장 시스템, 그다음에 자료를 제어하는 제어부, 그리고 자료를 송신해서 수신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이랑 측정 원리는 크게 도플러 방식하고 이동시간 방식, ADVM과 UVM 방식으로 있는데요. 현재 UVM 같은 경우는 여주시 여주대교, 서울시 중랑구 두 군데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제어나 센싱의 기술적 좀 한계가 있어서 유지관리상 지금 도플러 초음파 분석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DV 분석기, 도플러 초음파 분석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고정 주파수를 음파를 송신해서 산란 후보를 입체해서 반사되는 돌아오는 반영 차이로 발생되는 도플러 변이 효과를 이용한 분석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최대 셀은 100개에서 128개 정도까지 셀 유속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수중에서 음파는 이동거나 쏴서 에너지가 손실되어 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경면에도 뒤쳐 돌아오는 강한 반사파는 신호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이 사량을 선정하는 방법이 설명을 드립니다. ADV 유속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300, 600, 1200 정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ADP, SL에서 500, 아드너계에서는 500하고 1500 kHz 유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M1200의 모습이고요. CM300, ADP 250, 500, 그다음에 아그너 500의 설치 모습입니다. 측정 방식은 상방향 측정과 한방향 측정, 이동식 측정이 있는데요. 상방향 측정 같은 경우는 작은 수로나 작은 하천에 좀 적합하고, 모래 하천에서는 토사 표적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측정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전식이나 상하 이동식으로 처음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석계 이동하기 위한 별도 장치들이 유지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가운데 있는 횡방향 측정, 그러니까 구조물이나 교량에 고정된 어떤 위치에서 한 방향에 일정한 유속을 재줘서 측정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유량에 대한 구성도인데요. 제어 국사가 있고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센싱되어서
제어 시스템은 지금 1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기반의 제어구였고요. 그러니까 PC 기반으로 2세대 버전이 개선이 되었고, 현재 같은 경우 3세대에서는 액션 타입의 제어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제 통합 스튜디오스의 수신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자를 분석, 장비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관리, 변경 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 등으로 시설물과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선정 방법은 간단하게 지표 요소파 유속 분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속 분포 같은 경우는 이론적 반면의 형상에 따라서 이론적 분포를 통해서 평균 유속을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은 지금 건보정 측정이 좀 적은 운영 초기에 적합하나 우리나라 하천에 보호나 조이, 배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이론적 분포가 좀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수자원서비스원에서는 건보정 측정치, 운영 측정 성과들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통해서 지표 요소법으로 운영을 선정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속분포법 같은 경우도 정확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 영향이나 고유량에서도 지금 편차는 10% 이내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표 요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유량을 측정해서 수위랑 관계법처럼 어떤 한 지표를 가지고 평균 측정된 유속을 통해서 평균 유속을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유속을 추출하는 미리패드 유량을 선정해서 식을 개발해서 유량을 선정하는 MCP패드 같은 것들은 통일된 형식에 의해서 유량을 선정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운영 현재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자동이랑 같은 경우는 64개소에 홍당 19개소, 낙동강 23개소, 동강 10개소, 영상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수예보 지점 같은 경우는 29개소, 갈수예보가 17개소, 오염 총량 지점이 19개소로 주요 측정 지점들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조이나 배수가 영향을 받는 지점들이 조이 영향을 상시받는 곳이 9개소, 배수 영향을 상시받는 곳이 40개소, 부분적으로 받는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까지 운영 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95%의 만족 목표로 2020년 같은 경우 98.5% 정도 측정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상시 조이를 영향을 받는 지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 때 공모전 측정을 통해서 지표 요소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 후에 현재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별도의 변경 없이 그래서 매년 대조 때와 소조 때 공모전 검증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1년에 한 29,000톤 정도 한강에서 유출이 발생했을 때 그걸 생각합니다. 교역은 백제구 같은 경우는 하구의 금방 하구 쪽에 배수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4시간 연속 측정을 통해서 영향에 대한 배수 영향에 대한 영향 faktor를 복수하였습니다. 세종시 월성교 같은 경우는 기호천의 지류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류가 일정 규모 이상의 흐름이 있을 때는 배수를 받는 지역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값이 본류의 유량이고요. 본류의 유량에 따라서 아래 보시면 이제 월성교의 HP는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GP 요소이나 공모정 측정을 했을 때는 유소가 작은 배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이제 영월군 영월대교와 영월군 8개교. 이와 같은 경우는 본류나 지류가 확률되는 부분에 있는데 양쪽에서 본류가 클 때는 지류가 영향을 받고 지류의
큰 유출이 있을 때는 본류의 영월대교가 영향을 받는 그런 지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상시에 레이팅이 두 지점과 5% 이내로 잘 맞는 지점인데 배수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는 지금 녹색의 HQ와 GPU선이 상이하게 거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류에 대한 배수가 있었고요. 8개기 같은 경우는 본류의 배수로 레이팅과 GPU선의 거동이 다른 지금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도진면인데요. 본류에서 약 8.3km 상류에 있고 설치 이후에 거의 본류 배수 영향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0년 8월에 그 나무에 따라서 수위 2m 이상 이속이 측정되는 곳인데요. 본류가 한 5,000톤에서 6,000톤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배수 영향이 크게 받았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전시 신분계입니다. 대천 조정기 때 하류 갑천 합류구 갑천과 합류구에 갑천 성류 위치하고 있는 신분구고요. 대천 조정지댐과 금강 본류의 세종시 명암리의 유량 거동과 그다음에 신구경의 HP가 같이 함께 거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자동이랑 같은 경우 배수영향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기관에는 검증 측정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다른 기관의 검증 성과들을 봤을 때 자동이라는 문제가 없었던 기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동이랑이 조이와 배수 영향들을 봤으나 다음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2020년에 대한 4개 수계에 대한 유출량 비교고요. 짧은 기간에서는 조이나 배수, 그다음에 보호구간에서 상하 유량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계별로 유출되는 유출비에서 총 유출되는 양들은 상하 유출량을 잘 맞돌면서 향후 기술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하지 못했는데요. 자동이랑 같은 경우가 지금 수문조사 기본계획 123개소 설치에서 64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직 반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지점들 중에 한 50% 정도의 지점에서는 수신 조건이나 측정 기법 다양화를 적용하고자 접촉식이 아닌 비접촉식 표면 이석계의 표면 이석계를 활용해서 고정식으로 측정해서 지금 유량을 산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사례로 서울시 계곡교에 설치된 전자파 표면 이석계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지표해석이나 레이팅하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ADCP를 신호방법 산란도를 이용해서 부유 사량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자동이량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수질하고 수량을 통합하는 이런 특정 다목적 관측소를 지금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이량의 수질 다음 측정, 유사 측정, 기존에 나오던 수위 유량, 그리고 수온 이와 같은 자료들을 한 관측소에서 다 측정할 수 있는 다목적 관측소를 운영을 하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유량 측정 방법을 보완하고 측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연립대만 통해서 2007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시험 사업을 거쳐서 2007년부터 수량공으로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설치 방식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조건에서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유량 대책 관련 분석 기술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량 수질 측정 등을 통해서 통합 대책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부분은 지금 좀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담지 못했는데요. 사고 자동화 IoT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서 관측소의 자료의 결식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업 추진 명령은 발표를 잘 되었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코멘트나 의견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김동수 교수님. 그 향후 이제 발전 방향 쪽에 제가 뭐 제안들 부분을 보면 저도 단연간 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인격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저희가 일종의 다이고노스틱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지금 자동 유량을 관측소로 운영하는 데가 적합한데 자동 유량 관측소로 운영하는 것은 수위하고 유량이 1대1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배수용량. 그거 말고 홍수파에 의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경사가 특히 완만한 데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은 특히 몇몇 관측소는 저도 테스트를 해보면 자동 유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관측소가 있어요. 고유량에서도 유투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바꿀 수가 있고 거꾸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150군데 이상의 수위 관측소가 있어요. 수위 관측소들 중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오차를 바로 그 홍수파나 배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동 유량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여기다가는 자동 유량을 해야 된다는 어떤 방법론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또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기술원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하고 또 연계돼가지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적인 추세는 불합도 유량 측정인 불합도를 또 도입을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경부에서 예타 기획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 불합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외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기술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겸 뭐 혹시 얘기해 주시면. 예, 두 번째 건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저희가 지금 그 환경부의 예산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문조사 기본 계획이 보정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수파나 기존 수위랑 관계국세에 나오는 지점에서도 고수위 때 유량이 불안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으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동식 휴대용 전자파라고 해서 지금 뉴트로닉스사에 지금 우리가 인력에 의해 측정하는 이동식 측정 방법도 있지만 드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식 측정이 되는 거고요. 자동이랑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식 전자파 표현유속기 같은 경우는 수위나 그다음에 단면을 넣어서 유량까지 산정되는 이런 지금 알고리즘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이랑 관측소처럼 완전히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수위 때 필요한 지점들에 홍수기 전에 좀 일부 측선별로 좀 배치를 해서 좀 효과를 한번 내년쯤에는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답변이 되는지 뭔가 단기적인 목표는 그 정도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수문조사 기본계획 외에서도 어떻게 좀 측정 설치하는 지점들을 좀 변경하거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의견만 하는 게 어쨌거나 김동수 교수님 말씀과 같은 말씀이신데 자동화 기술은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비접촉 방식도 자동이랑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비접촉 방식도 배수 영향 지점에서 활용성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해서 그런 부분 기술 전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독일 제품도 지금 배수 시점에서 그 비접촉식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존 자료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배수 시점에 활용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배수를 받는 지점에 우선 설치해서 뭐 ADCP랑 비접촉 유속계로 관측된 자료를 비교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한국대학교 김정수 교수님께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합천 주사량고등학교 교수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대 김동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한민수 박사, 한민수 박사가 하게 있었는데 제가 같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유사량에 관련됩니다. 바로 유사량을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안 하는 건데 사실 유사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 쓰임새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못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약간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요새 유사량이 좀 중요해진 게 뭐냐면 4대강 사업 이후에 대퇴적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모델링을 돌리는데 유사량 자료가 원체 없다 보니까 모델링이 정확도가 낮다는 장점이 분위기가 변했죠. 물관이 일어나가 되면서 이게 그 수생태 쪽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면서 유사량의 쓸모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사량이 그 자체도 있지만은 어떤 수생태의 오염 정도나 등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래식 방법을 하면 단기도 그냥 굉장히 한 몇백 년 된 방식으로 채수를 쓰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점도 늘리기도 힘들고 게다가 hum수기 때는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대략 한 20-30개소 정도에서 매년 예측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다만 이제 이 방식을 쓰면은 획기적으로 관측 지점하고 빈도를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란 게 뭐냐 하면 바로 초음파를 활용해서 초음파 무섭게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자동 유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ACP에 초음파로 유속을 재는데 그 유속의 부산물로 나오는 게 뭐냐 백스캐터라는 게 나옵니다. 백스캐터는 유사량이 많이 있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스캐터를 지표로 쓸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왜 또 연구를 하냐면 지금은 또 다른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리스트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저항도를 높이고 현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많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게 이제 그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음파 쏘고 이 셀 단위에 유사가 많으면 결국에는 백스캐터도 많아진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소나이케이션을 가지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얘가 소리가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가 트랜스듀스가 소리를 쏘기다 하여튼 받아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멀리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감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쇄를 보정해 주는 게 바로 소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웨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보정해 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파란색 물은 되게 맑은 물이고 주황색은 안에 세디먼트가 많은데 이렇게 돌아오는 반사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은 전직 방향으로 동일한 농도라고 하더라도 멀리 갔다 오는 애들은 그만큼 감쇄가 많이 됩니다. 감쇄가 되는 것은 물이 초음파 신호를 잡아먹기도 하고 빔이 초음파라고 하는 게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직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퍼져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쇄하는 의미인데 또한 또 물속에 있는 파티클들이 애들을 또 흡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이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나타내는데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유물에 의한 보정이 좀 더 까다로워서 이게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물에 의해서 이 부유물은 물은 똑같은 애들이 있는데 부유물은 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파티클 사이즈가 모래나 실리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초음파가 맞았을 때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가려면은 그 현장에서 입도 분포까지 필요한 거예요. 입도 분포가 필요하면 좀 더 이제 다른 장비들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자동유랑 관측소의 HADC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그 유사이한 강좌 계수를 다음과 같이 평방향으로 유사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을 간단하게 보완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HADCP에는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합니다. 더 어려운 게 다운로딩 훨씬 어려워요. 어쨌든 저희는 이 관계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자동유랑 관측소에 놔두면 저절로 그러면은 유사량이 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백스테파라고 하는 거는 유사의 지표일 뿐인 거지 유사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유량에서도 인덱스 velocity하고 실측을 한 평균 유속하고의 레이팅을 만들듯이 얘도 똑같이 실측된 유사 농도하고의 레이팅을 만들게 됩니다. 이 레이팅이 관계의 개수가 뭐 R 스퀘어가 0.9 이상 나오면 고맙겠는데 이게 이제 낮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왕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저항도를 높일 거냐가 이런 그 기술의 적용성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측되는 부유사량을 계산하는데 지금까지 샘플러를 쓰는데 이 리스트는 굉장히 초당 한 번씩 필도 분포하고 부유사 농도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고 최근에 나왔고 다만 그 리스트가 실제 그 부유사 샘플러하고 똑같은 값을 줄 거냐는 지금도 여전히 검증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게 그 유사한 값을 준다고 생각하고 얘를 실측하는 유사량 측정 장치를 일단 사용을 해서 위에서 레이팅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물고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가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다운로딩도 마찬가지로 매핑을 하는 똑같은 원리고 전체 매핑을 하는. 자 여기 아까 그 회기식 그러니까 레이팅을 만들 때 단순히 설명 회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수위를 보여 수위까지를 넣어서 멀티 리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위를 넣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력 현상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 이건 좀 많이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수위를 집어넣는 것은 작은 유장에서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집어넣습니다. 미국의 방식으로 그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수위를 집어넣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원에서 일단 테스트베드에 보면 바로 이 방식을 써서 지금 그때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운영을 했고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원의 자동유량 관측소에 이제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 저희가 18개 사이트에 대해서 정보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5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건 빼고 이게 이제 구미대교 낙동강 쪽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측 샘플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진한색으로 된 게 수위까지 고려한 저희가 타겟팅 최종적으로 하는 유사 농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빈도는 대략 10분에 한 번씩 줄 수 있고요. 정확도도 생각보다 도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개네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좀 성능을 개선을 여전히 해야 될 여지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 테스트베드 남편교인데 남편교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만약에 유사 농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이 기술 자체는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가 연구를 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이제 이 기술 자체를 탑재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자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나주대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발표를 하면 이 샘플러의 정확도에 좌우지 되기 때문에 이 샘플러의 오차는 고스란히 여기에 전파가 됩니다. 저희가 타겟을 하는 거는 이 샘플러를 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를 잘 묘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러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정확도가 80.85%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사이트만 약간 베네리 같은 게 약간 낮지만은
남편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게 몇 %가 굉장히 높은 게 특히 고유량인 경우에 더 잘 맞습니다. 저유량일 때 오차가 그냥 단순하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유량인 경우에는 90% 이상 많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잘 안 맞는 데는 저희가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효용성이 있냐면은 바로 지금까지 제공하는 유량 유사량 관계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이 관계세요. 실제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찍어보니까 나중에 나쁜 대교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스캐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유량 유사량 관계는 다분히 평균적인 거고요. 요거에 대한 오차는 20%가 아니고 50%, 경우에 따라 100%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미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 게 실제로는 실제보다도 훨씬 과다 산정을 하는 식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유량일 때 유사량은 못 짜고 밑에 것만 재고 이걸 가지고 유량 유사량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게 이제 안 맞아져요. 그래서 요 사례들을 보면은 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개넬이나 군락교 같은 경우에는 유량 유사량 관계를 써도 전혀 문제가 안, 이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요번에 남편교에 대해서 2021도 올해 자료를 가지고 송문주 박사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 남편교는 특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 유량에서 거의 그 히스테리시스가 급부가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유사량의 경우는 이렇게 약간 크진 않지만 또 급부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약간 빨간색 상승기, 하강기, 상승기, 하강기 이벤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유사량을 측정할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루핑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냥 클릭 한번 하면은 그 결과를 주자라는 게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한국어 같은 적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리스트를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이 리스트를 연집 방향으로 이렇게 잰 겁니다. 연집 방향 프로파일이 라우스 북부처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저희는 이론적인 북부를 따랐고요. S4라고 하는 건 한문 직후라서 상당히 스펙트가 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S8번까지 가면 거의 서로 합류가 섞여가지고 미미하고 똑같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실제로 아까 레이팅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레이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합류 직후에는 약간의 자원이 이게 농도부가 달라가지고 약간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이 또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난강물이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들어와서 이제 빨간색이 난강물이 탁탁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3차원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이 아닌 대책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면 향후 과제인데요. 실제로 그 지금 남편교 사이트에는 시범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계속 데이터를 올해부터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국 64개까지는 확대가 못 되더라도 실측 데이터가 그냥 20개 정도까지는 확장이 차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더 관심 있는 건 이제 다운루팅으로 해서 이게 유량을 재듯이 유사량을 무빙보수로 재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구들을 이제 열심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동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폴로에서 코멘트나 질의 있으면 한국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발표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이 자동 유량에서 지금 초음파 센서를 할 때 거기다 수위까지 고려를 하면 어두운 결과를 그럼 수위를 갖다 적용하니까 저희도 결국에는 자동 유량이나 레이팅도 보면 수위에 따라서 그런 지표식이나 간격을 변화하는 부분 때문에 구간 분리라는 개념을 써서 그 구간에서는 이식을 쓰는데 혹시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수익 구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개nel이 같이 안 맞는 지역은 그런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유사량 같은 경우에도 상승기하고 하강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량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정확도를 높일 때는 그런 구간 분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게 아니고 난 리니어 리그레션을 좀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뭐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면 예, 좋은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마지막 실험 조사 기술원의 인디어 팀장님께서 비접촉 센서를 이용한 토양 수분량 조사 기술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지금 뭐 파일 관련해서 정리가 하고 있어서 잠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플러스 통합을 이카트를 갖고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금일 발표는 비침습식 센서를 이용한 태양수분 조사 기술입니다. 비침습식 중에서 코스믹 레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한 태양수분 조사 기술을 운영하는 네, 측정 방법과 코스믹 레이 그리고 운영 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태양수도는 작은 규모로서 태양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긴 하지만 이제 큰 규모로 물과 에너지, 산소, 육산 대기 교환을 제어하는 중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수문 조사 기본 계획의 조사 항목으로 토양 토양 수분을 정량화하고 토양 지형 그리고 여러 특성들을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는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 순환 공증 개발, 시장 계획 개발, 정물 필수량 등의 활용 목적을 있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직접 측정 방법과 간접 측정 방법이 있는데 직접 측정 방법은 거의 중량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중량법은 단순하지만 토양 파괴가 일어나고 비연속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소요가 크고 아무래도 토양을 파괴하다 보니까 측정자의 정확도도 요구가 됩니다. 간접 측정 방법은 중량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법을 거의 간접 측정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계열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토양 비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공부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측정 방법 중에 침색식과 비침색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침색식은 직관적인 측정이 되고 그리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면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도 태양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센서를 드러내고 하는 과정에서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비침식 방법은 대표적으로 위성과 그리고 GPS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는 유지 관리가 토양과 접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 비침식과 거의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 규모는 거의 커봤자 30cm 여기서 그 강의실 안에 전부 측정을 했을 경우 변동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은 규모의 측정이 필요한데 그 넓은 규모의 측정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위성이 있지만 측정 반경이 너무 넓어서 중소 규모의 이륙 환경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주제인 약 600m 범위 내에 평균 토양수준을 측정하는 코스믹 레이 그런 프로브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믹 레이 뉴트론 프로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믹 레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주에서 발생되어 지구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코스믹 레이는 대기에 닿기 전에 우주에서 양성자 형태로 있는 그것을 코스믹 레이라고 하고, 이 1차 코스믹 레이가 대기랑 충돌을 해서 중성자 소나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코스믹 레이라고 합니다. 2차 코스믹 레이가 지속적으로 붕괴가 돼서 약 10회 정도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입자가 발생돼서 이거는 대기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태양의 흡수 또는 충돌이 됩니다. 이렇게 지상에 도달한 에너지 입자는 태양 탄성 충돌로 인해서 고속 중성자가 생성이 되고, 이 고속 중성자가 생성된 것이 대기 중력 재발산입니다. 고속 중성자는 주로 이제 수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지가 되는데, 즉 토양 수분이 증가할수록 이제 차단이 많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중성자가 감지가 덜 됐다 하면은 토양 수분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속 중성자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래서 CRMP라는 그 측정 원리가 있습니다. 이 중성자 포획법인데요. 그 측정통 안에 헬륨3과 산화불합 가스를 넣어서 이 고속 중성자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생기는데 이 특정 이온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튜브 내의 자기장 내에서 전기적 신호로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 강도를 카운트 퍼 아워, 그 시간당 몇 번 카운팅이 됐냐로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표 1에서 2m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이는 보통 지점 600m, 깊이 0.1에서 0.7m의 측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UN 식량농업기구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협파에 권장되고 있는 측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측정을 한 다음에 효율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정 곡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정 곡선을 몬테카를로 에파티클 가 이걸 통해서 쉐이프 디펜딩 펑션으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온 좌측 아래에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다 고정값이 있지만 저 A 값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엑스프레션을 수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수소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수소 환경에 대한 거를 모두 추정을 해서 중감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엑스프레션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대표 요소로 대기 중 승기, 그리고 대기압, 그리고 유입 중성자 이렇게 대표 요소를 조정을 합니다. 이 대표 요소들은 중성자의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수증기는 대기 중에 수증기 물 분자가 있습니다. 이 물 분자에도 수소가 있기 때문에 중성자의 강수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좌측 하단에 있는 식으로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압은 보통 대기압은 이제 중성자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측 식과 같이 보정을 합니다. 또 각 그 지구 내로 들어오는 중성자 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이도별 차단 강동률이 있습니다. 차단 강동률은 뉴트론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어 있는 이 자료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중성자 유입 강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 있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얼마천 시험지역 사례인데요. 성균관대학교랑 미술원에서 같이 2017년도부터 산악지역 내 CRMP 활용한 토양성 가축소를 운영하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럭스타 타워에 설치를 해서 주변에 있는 토양수 센서 검증 포인트와 총 64개를 설치하여 운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율식과 진짜 직접 측정 방법 중량법을 활용해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군보적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2차에서는 이 유전율 감식 센서의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넓은 범위의 태양 수분 분포가 존재해서 지역적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규모의 평균적인 값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제 CRMP를 보정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정 작업은 대기압과 습도 그리고 이 중성자 순으로 영향 크기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점 자료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상관계수가 0.98 정도의 정확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도 CRP가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계획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CRMP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여러 국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런 토킹 레이 뉴트론 프로브를 활용한 태양수분을 측정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이제 플러스 타워를 기점으로 해서 동시에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스닝의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초 수문조사법에서 저희가 중량법을 해서 직접 측정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그 유지관리보다 경제성이 좋고 인력 투입이 적습니다. 그리고 2025년 발사 예정인 수평 위성을 통해서 태양수분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산불 및 가뭄 모니터링인데요. 이거는 수소의 모든 그 감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어스바나스를 고려를 해서 EP나 그 식생에 대해서 그 수분량 정보를 확인해서 산불 시작도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적설량, 녹음물의 수량, SW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물을 활용해서 동절기의 유량도 파악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인정과 발표 잘 드렸습니다. 저희 의사를 수고했는데 그래도 뭐 한두 분 정도 의견 듣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의견이나 코멘트 하시면 없는 것은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그 정부 중량법하고 유전율식하고 비교 검토했는데 여기서 그래프는 잠깐 보여줬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중량법이나 유전율식을 비교한 결과는 저희 3% 이내로 잘 나오고 있지만 이게 경사나 좀 다양한 토양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차범위가 5% 이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중량법이나 유전율식 관계에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고려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유전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한 값을 뽑아내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상호수정사기고 수문조사 스마트 시스템 개선 방향 세션의 발표가 마쳤고요. 다시 한번 발표 주신 네 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